가로 10m, 세로 16m, 천장 높이 3.85m, 작업면 높이 0.85m인 사무실에 천장 직부 형광등 F40 곱하기 2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 F40 곱하기 2의 심벌을 규정에 따라 그리고 실지수 얼마냐고 물어봤고 조명률이 이렇게 있을 때 형광등의 개수, 등기구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문제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조명 설계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진짜 정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만 잘 기억을 하실지라도 실지수를 물어봐도 답할 수 있고 심벌 물어봐도 답할 수 있고 등기구 개수 또는 광속 구하는 거, 조명률 구하는 거 여러 개의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좀 집중해서 풀어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소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F40 곱하기 2의 심벌을 KSC 0301 규정에 따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1번 소문지의 답을 여기다 적어볼까요? F40 곱하기 2에서 F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형광등 영어가 플로러센트거든요. 그래서 형광등 F40 곱하기 2라는 것인데 여기서 40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전력 40W고요. 곱하기 2라고 하는 건 2등이라는 거예요. 2등. 한 개의 등기구 안에 두 개의 등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40 곱하기 2를 KSC 0301 규정에 따라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F40 곱하기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명 설계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제가 전기기사에서 출제되었던 2001년 이후로 모든 문제를 봤는데 이 조명 설계에서 심벌을 묻는 경우는 딱 5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뭐 신출 문제인 경우에는 또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는 5가지 심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비상용 조명입니다. 건축기준법에 따라서 이 비상용 조명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똑같이 형광등처럼 그려요. 하지만 이것이 색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비상용 조명으로 물어본 경우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400W 수은등이 이 배선 도면에서 주어졌을 때를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고 수은등이 H거든요. H에 400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250W 수은등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똑같이 그려주시고 H에 250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400W 나트륨 등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N4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F40 곱하기 2 비상용 조명 400W 수은등, 250W 수은등, 400W 나트륨 등 이렇게 5개의 종류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1번에는 저렇게 쉽게 그려볼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소문제였죠? 실지수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실지수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지수라고 하는 것은 H에 X 플러스 Y에 XY가 됩니다. 자, 여기서 H라고 하는 것은 작업면까지의 높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책상이 있어요. 작업면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0.85예요. 그 다음에 이 천장 있죠. 광원이 매달려 있는 천장. 천장까지의 높이가 3.85예요. 그러면 이때 이 H는 뭐냐면요. 3.85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장으로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라서 3.85에서 0.85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H에 방금과 같은 작업면까지의 높이를 넣어야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그려드렸던 예시가 이 문제의 예심을 알 수 있죠. 천장 높이 3.85, 높이 0.85라고 되어 있습니다. X와 Y는 뭐 어떤 걸 가로, 세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X와 Y는 가로, 세로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 세로.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보면 H는 3.85 빼기 0.85니까 3. 그 다음에 X에는 10, Y에는 16.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10 곱하기 16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그 값은 2.05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실지수를 구했어요. 그렇죠?
이 실지수라고 하는 거는 조명률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실지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정격이 존재해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처럼 이 사무실의 실지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뭐 정격이 주어지거나 표준으로 선정하라는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2.05 나오면 그냥 2.05 쓰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표가 만약에 주어졌다. 또는 문제에서 실지수의 정격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정격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표에 해당되는 가장 위에 해당되는 5.0, 4.0, 3.0, 2.5, 2.0 이런 정격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2.05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표에서 2.05가 포함되는 범위를 찾아요. 그거의 정격을 써주는 겁니다. 계산까지는 2.05 적어주고 답란에 2.0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여기에는 2.0으로 써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2.0으로 적어야 되나요? 또는 2로 적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둘 다 돼요. 솔직히 우리가 구했는데 2.0이나 2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이라고 해서 꼭 점을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2라고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잘 구해서 정격만 선정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명설계 문제에서 실지수 정격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호를 쓰라고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내가 구했는데 만약에 여기 범위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실지수 기호 뭐라고 써야 돼요? D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기호도 A부터 어디까지? J까지 순서대로 A, B, C, D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실지수 정격을 숫자로 나타내려면 첫 번째 범위를 보시면요. 4.5 이상이에요. 4.5보다 크면 무조건 5.0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비기호의 범위를 볼게요. 4.5 이상이 아니죠. 4.5에서 3.5까지죠. 그렇죠. 3.5와 4.5 사이가 뭐예요? 4.0이에요. 그래서 4.0이 정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5가 그대로 옆 칸의 위 범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3.5와 2.75 사이가 대략 3.0 정도 돼요. 뭐 딱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3.0이 정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2.5. 2.5는 여기가 또 이렇게 가요. 2.25와 2.75 사이는 2.5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가요. 여기서 또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는 0.7 이하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2.5, 2.0, 1.5, 1.25, 1.0, 0.8, 0.6까지 정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 여기는 3.5에서 4.5네요. 여기는 2.75에서 3.5네요. 그럼 만약에 내가 실지수를 구했는데 3.5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궁금하실 법합니다. 충분히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걸 적어도 되고요. 이걸 적어도 됩니다. 이 구체적인 범위, 뭐 이걸 미만, 초과, 이하, 이상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실제로 그리고 제가 다 모든 문제를 분석을 했는데 꼭 이 범위에 떨어지는 실지수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3.5로 나왔으면 이거 둘 다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둘 중 하나로 작성해 주시고 이 실지수 정격은 꼭 암기를 해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좀 많이 궁금증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격 2.0 또는 2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소문제 3번. 이 사무실의 작업 면적도를 300럭스, 천장 반사율 70%, 벽 반사율 50%, 바닥 반사율 10, 40W 형광등 F40 곱하기 2, 한 개의 광속 3150 루멘, 보수율 70%, 조명률 60%로 한다면 이 사무실에 필요한 형광등은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도 필기든 실기든 자주 보게 될 건데요. 뭐라고 썼죠 제가? FUN은 ADE다. 자, 이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fun, 뭐예요? 재밌는. 에이드 뭡니까? 우리 달달한 딸기 에이드, 한라봉 에이드 여러 개가 있죠? 그 맛있는 달달한 에이드, 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에이드로 기억하시면 돼요. 재밌는 에이드. 그런데 진짜 재밌는 에이드라는 뜻이 아니라 자, 각각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 F를 먼저 나타내 볼게요. F. F는 등기구 한 개의 광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그냥 광속으로 쓰고 경우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그냥. 자, F는 광속이에요. U는 조명률입니다. N이라고 하는 거는 등기구의 개수예요. 등기구의 수예요. 등기구의 수. A라고 하는 거는 면적이고요. 조명받는 면적.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감광 보상률. 그러니까 이 광원으로부터 빛이 나오면서 이 광속에 대한 여유를 두는 정도를 감광 보상률이라고 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E라고 하는 거는 평균 조도입니다. 이때 광속의 단위 루멘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 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조명률은 퍼센테이지로 주어지는데 그냥 뭐 70%면 0.7, 60%면 0.6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등기구의 수는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본래 등기구가 맞는 표현인데 개, 등기구 다 가능합니다. 웬만하면은 그 문제에서 주는 그 단위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개수는 광원의 개수는 몇 개인가? 그럼 개로 대답을 해주시고 만약에 몇 등기구인가? 등기구로 대답을 해주시고 몇 등인가? 등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조도의 단위는 LX라고 쓰고 럭스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 조명 설계 문제를 풀어볼 건데 먼저 이 fun aid, 재밌는 aid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실지수를 2번에서 구했잖아요. 근데 이 실지수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냐면 이 천장 반사율, 벽 반사율, 바닥 반사율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어떤 표가 있어요. 실지수와 그 반사율을 이용해서 조명률을 선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친절하게도 조명률을 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실지수를 구한 이유가 조명률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반사율, 벽반사율, 바닥반사율을 모두 이용해야 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지금 60%라고 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때 필요한 형광등은 몇 개인가라고 물어봤어요. 몇 개인가라고 했죠. 그럼 단위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개로 적으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광속과 등기구 수를 조금 이제 광속에 대해서 경우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기구가 무엇이냐? 등이 들어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형광등 하나를 그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박스 하나에 이렇게 광원 박스 하나에 들어있어요. 이러면 등 몇 개예요? 한 개죠. 1등, 그쵸? 등기구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자, 이럴 때는 1등기구가 같기 때문에 등기구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광원을 2개 넣었어요. 어디에? 등기구 하나에. 그럼 이때는 등이 몇 개예요? 2등이에요. 등기구 몇 개라고요? 1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처럼 형광등 F40 곱하기 2, 그러니까 40W 형광등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F40 곱하기 2, 한 개의 광속 3150루멘. 사실 이게 어떻게 국어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괄호 열고 형광등, 40W 형광등 한 개의 광속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등기구 한 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속은 전체 광속이 되는 거죠. 이거의 광속이 3150 루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40W 형광등 F40 곱하기 2 1등당 광속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3150에다가 2를 곱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다시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출제된 거예요. 최근에 출제된 건데 40W 형광등 괄호 열고 F40 곱하기 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괄호가 이거다. 그러면 이거의 한 개의 광속이 3150이니까 이 전체의 광속이 3150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한 개가 아니라 한 등용 1등당 광속이다 하면은 방금처럼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구할 때는 여기에 F에 이 전체 광속을 대입을 해야 된다. 자, 어쨌든
자,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적어보면, 자, 3번이라고 할게요. 소문제 3은 개수 n이라고 하는 것은 fu가 넘어갈 때 역수로 넘어가죠. 자, fu 분의 ad e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딱 한 가지만 더 있어요, 여러분. 자, F라고 하는 거 어떻게 적어야 된다고요? 3150 루멘을 적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3150. 그다음에 U라고 하는 거 조명률 60%라고 했습니다. 0.6을 곱합니다. 자, 그다음에 A는 뭐예요? 면적이에요. 가로 10에 세로 16이니까 10 곱하기 16이 될 겁니다. 우리 면적이라고 하는 건 가로 세로죠? 사각형에서. 그쵸? 160이라고 적어도 되고 그냥 저처럼 10 곱하기 16이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하려고 보니까 D가 뭐예요? 감광보상률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감광보상률이 주어지지 않으면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감광보상률이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를 보니까 안 주어졌네요. 맞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주어졌어요? 보수율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좀 핵심입니다. 조명설계 문제를 풀다 보면 감광보상률이 주어질 때도 있고 보수율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보수율은요, 이 감광보상률과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적어보면,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율인데요. 이거는 감광보상률의 역수가 된다. 그래서 이 식을 마저 써보면 M분의 A, 2가 된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쓰면 FU M분의 A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수율 0.7을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조도 300럭스만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보면 36.28개라고 나와요. 문제에서 단위를 개라고 줬기 때문에 개로 대답을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전등의 개수를 구할 때 36.28개라는 게 있습니까? 0.28개가 있어요? 아니죠. 한 개 아니면 두 개, 세 개, 38개, 37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구를 36.28개로 구했으면 무조건 정답은 소수 버리고, 소수 올리고 37개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등기구 개수가 7.7개다, 8, 7.1개다, 8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 설계 문제도 좀 자세하게 다뤄보았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등기구와 등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광속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사실 이것이 감이 잘 안 오시면 여러 조명 설계 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 문제를 또 푸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풀다 보면 차이점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한글로 읽어도 좀 헷갈리도록 서술이 되었던 문제인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물론 실제 시험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는 조금 많이 혼동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fun은 aid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감광보상률과 보수율은 역수관계이다. 우리가 실지수를 구했는데 실지수는 전격을 써야 된다. 하지만 뭐 표가 주어지거나 전격 언급이 없으면 계산값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심벌 같은 경우에는 5가지가 나왔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분 10세제곱미터의 물을 높이 15m인 탱크에 양수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V결선, 이제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 연결로 보시면 됩니다. V결선한 변압기로 공급을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몇 킬로볼트암페어인가? 단 조건이 있죠. 펌프와 전동기의 합성 효율은 65%이고 전동기의 전부하 역률은 90%이며 펌프의 축 동력은 15%의 여유를 본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효율이라든지 역률이라든지 그리고 축동력의 여유 계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1로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다 주어진 문제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조건은 그냥 일로 간주하는 것이구나, 무시해도 되겠구나라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치만 조금 바꿔서 그리고 무엇을 묻는지 살짝씩만 바꿔서 계속 거의 매해 출제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조를 하나만 정확하게 안다면 이 문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매분 10세제곱미터의 물을 높이 15m인 탱크에 양수한대요. 여기서 양수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펌프가 수행하게 되는데 이 펌프를 그냥 구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동기를 사용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양수 펌프용 전동기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고, 자, 전동기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잖아요. 결국에 그러한 전기 에너지를 누가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무의결선한 변압기가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변압기, 전동기, 펌프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동기를 이렇게 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동기를.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펌프를 그려보겠습니다. P라고 쓰겠습니다. P라고 쓰면 조금 헷갈릴까요? 펌프 다 쓰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동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이곳에 어떠한 전력이 공급이 됩니까? P인이라는 입력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입력 전력이 공급이 되는데 이 입력을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변압기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동기도 효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에타 M이라고 해서 모터, 전동기의 효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펌프도 효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타 P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전동기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인데요. 입력은 여기 입력 에너지가 될 것이고, 출력은 무엇이냐면 전동기는 결국에 운동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회전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무엇이 나오냐면은 P0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P0. 자, P0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의 출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동기의 출력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전동기의 출력은 다른 말로요, 소요 동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요 동력. 그런데 이 전동기가 펌프를 동작을 시킬 때 그냥 동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동기는 이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면 무엇이 같이 회전하냐면 여기에 연결된 축이 같이 회전을 합니다. 그럼 그 축이 회전을 할 때 펌프의 입력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축동력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펌프의 입력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동력이 되는 거죠. 축동력. 축동력인데 여기에 보시면 축동력은 15%의 여유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동력에다가 여유 계수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P0, 소요 동력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펌프가 축동력, 소요 동력을 받아서 효율을 고려하면은 그 출력이 뭐가 되는 거냐면 수동력이 됩니다. 수동력. 수동적이다 이럴 때 수동이 아니라요, 물 숫자고요, 동력이에요. 즉, 펌프가 물에 직접 가하는 그런 에너지, 동력을 수동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수동력은요 9.8QH로서 나타냅니다. 9.8QH. 자, 여기서 이 Q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H는 높이예요. 유효 높이인데 Q는 양수량입니다. 그런데 이 9.8QH라고 할 때 이 Q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예요. 즉, 초당 양수량이고요. 만약에 초당 양수량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문제처럼 분당 양수량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식을 사용해야 되냐면요, 바로 6.12분의 QH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9.8이라는 숫자를 60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을 쓸 때 위에는 초당 양수량, 아래는 분당 양수량이거든요. 세제곱미터 퍼 미닛. 이렇게인데 뭐 6.12 써도 되지만 아니면 요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9.8을 60으로 나누는 거니까 60분의 9.8 QH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데 단위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 단위를 정확하게 지켜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우리가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변압기로 전력을 공급할 때 이 변압기 한 대,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변압기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기서. 왼쪽에 있죠.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전동기에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결국에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공급하는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동기의 입력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동기의 입력이 만약에 예를 들어 킬로와트다라고 한다면 이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 즉 유효 전력을 피상 전력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눠줘야 하죠. 자, 그러한 과정을 저와 함께 해볼 것인데요. 거꾸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조를 알았잖아요. 공급을 받고 모터가 돌아서 축이 돌아서 펌프가 구동이 되고 펌프가 수동력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는 알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볼 것입니다. 자, 먼저 펌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펌프의 효율을 고려를 할 때요. 자, 축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축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출력이죠. 펌프의 출력이죠. 수동력. 력을 뭘로 나눠줘요? 펌프의 효율로 나눠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펌프의 효율이란 위치를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효율은 축동력분의 수동력, 즉 펌프의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둘을 위치를 바꾼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수동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분당 양수량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식도 써도 되고 이식도 써도 되죠. 그럼 이걸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9.8 곱하기 60분의 1 여기에다가 Q 곱하기 H 곱하기는 헷갈리니까 곱하기 한번 빼고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뒤에다가 Q, H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펌프의 효율은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펌프와 전동기의 합성 효율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펌프 효율은 얼마다, 전동 효율은 얼마다 이것이 아니라 합쳐져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에타 P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소요 동력. 소요 동력은 뭐였어요? 전동기의 출력이었죠. 근데 전동기의 출력은 축동력의 여유 계수를 곱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축동력에다가 여유 계수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유 계수를 곱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면요. 만약에 축동력이 15%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여유잖아요. 남는 거죠. 그러면은 1이 기본일 때 여유라고 하는 건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 알파, 15%의 축동력이면 1.15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15를 하는 게 아니라 0.15를 더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K를 곱하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이 식 있죠? 자, 이 식에서 9.8 곱하기 60분의 다시 써보면 60분의 1 곱하기 Q, H의 여유계수 K 그 다음에 여기는 에타 P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은 거예요? 이제 소유동력까지 했으니까 전동기 입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하나요? 바로 전동기의 입장에서 또 효율을 고려를 했을 때 입력분의 출력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타 M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전동기의 입력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식 있죠. 소요동력이 출력이잖아요, 지금. 소요동력을 뭘로 나눠줘야 됩니까? 효율로 나눠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효율로 나눠주는 거니까 위와 식은 분자는 동일하되 곱하기 QH가 되겠죠. QH, K는 동일한데 이 식에서 에타 M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분모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에타 P 곱하기 에타 M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합성 효율 65%라고 줬으니까 이건 그냥 이제 합쳐서 이것이 비로소 합성 효율 에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전동기 입력 한번 계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9.8 곱하기
60분의 1 곱하기 매분 몇 세제곱미터래요? 10세제곱미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을 높이 15m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높이 15에다가 여유계수는 뭐예요? 1.15를 곱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1.15를 곱해주고 에타는 뭐예요? 0.65%가 된다는 겁니다. 0.65%. 자, 그러면은 5% 아닙니다. 퍼센트는 65%니까 0.65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계산하면 전동기 입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기 입력,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죠. 킬로와트. 그러면은 이게 지금 킬로와트인데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뭘로 나눠준다고요? 역률로 나눠준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전동기의 전부하 역률 90%니까 0.9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변압기의 입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지워보고 우리가 변압기 입력 한번 써보죠. 변압기 출력이죠. 변압기 출력. 전동기 입력이니까. 변압기 용량.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저 식을 계산하면 48.16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이거 답 아니에요. 아직 단계일 뿐입니다. 변압기가 공급하고 있는 전력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피상 전력이 48.16. 그런데 V결선, 즉 V전선 연결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V결선의 출력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V결선의 출력, PV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단상변압기 한 대의 용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48.16이었으니까 따라서 P1은 뭡니까? 루트 3분의 48.16이 되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대략적으로 27.81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바로 27.81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계산을 여기까지 쓰고 답란에 이걸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표준 용량으로 대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산 과정 이렇게 쓰시고 답란에는 30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써도 변압기 표준 용량이기 때문에 변압기에 표가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표준 용량으로 대답을 해줘야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표가 주어져 있지 않고 선정하라는 문구도 없기 때문에 계산값 또는 정격값을 모두 다 답안으로 인정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풀이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양수펌프용 전동기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수량 18세제곱미터 펌 미니 총 양정 25m의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소요 출력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단 펌프의 효율은 82%이며 여유 계수는 1.1이라고 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문제처럼 여유 계수가 주어져 있다면 여유 계수를 곱해주고 여유 계수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1로 간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수량의 단위를 봤을 때 분당 양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식을 활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P라고 하는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소요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6.12에다가 펌프의 효율이죠. 에타 P를 곱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이렇게 써주시고 분자에는 양수량 Q, 양정 H, 그리고 여유계수 K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을 때, 자, 6.12에 곱하기 0.8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펌프 효율 82%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로 나타내면 0.8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분자를 써보면 양수량 18세제곱미터 펌 미니시고요. 양정 25m고요. 여유 계수는 1.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이 값은 98.64 킬로와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소요 출력의 단위를 킬로와트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반드시 킬로와트라고 단위를 대답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풀 때.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항상 계산 과정과 답을 동시에 물어봐요. 그래서 계산 과정도 맞아야 하고 답도 맞아야지 최종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과정을 적을 때는 자, 이 수식은 쓰지 않아도 돼요. 쓰지 않아도 되고, 자, P는 6.12 곱하기 0.82분의 18 곱하기 25 곱하기 1.1까지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98.64라는 결과값까지 도출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계산 과정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답땡땡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땡땡의 98.64 킬로와트를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수펌프용 전동기 소요 출력 묻는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AB 수용가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변전 설비에 있어서 간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메인 변압기가 존재하고 각각의 A와 B의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로 나타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에서 이렇게 설비 용량, 그리고 수용률, 역률, 부등률까지 주어지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수치만 바꿔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소문제의 개수라든지 소문제를 살짝만 바꿔서 출제되는 그런 동일한 개념으로 여러 개가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형식의 문제도 굉장히 잘 유념해서 풀어주셔야 하는데요.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변압기가 있고 각각의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A 수용가의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A 수용가의 부하의 전체 설비 용량입니다. 자, 그다음에 B 수용가도 설비 용량이 있고요. 역률, 수용률, 부등률이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역률과 수용률과 부등률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1로 간주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그냥 1로 간주하고 풀어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률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냥 다 1로 보는 겁니다. 수용률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100%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부등률은 뭡니까? 부, 아닐 부, 등, 같을 등이죠. 아니 같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서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전력을 소비하는 시간대가 다른 정도를 우리가 부등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네 번째 칸에 있는 이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A 수용가에 여러 부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하 간의 부등률이고요. 수용가 내에서. 그다음에 변압기 간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용가와 A 수용가와 B 수용가 간, 그러니까 이 두 변압기 사이에 최대 전력을 소비하는 시간대가 서로 다른 정도를 변압기 간 부등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토대로 밑에 소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A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는 거죠. 자, 변압기 용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다 고려하지 않고 A 수용가만 고려를 한다 했을 때 단독 수용가에 공급하는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죠. 첫째로 변압기 용량. A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걸 무엇으로 나눠줍니까? 부등률 그리고 역률로 나눠줍니다. 만약에 이 역률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유효 전력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역률로 나눠줌으로써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로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다가 숫자를 알맞게 대입을 해볼까요? 50 곱하기 주어진 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수용률 몇 %예요? 60%, 0.6이죠. 0.6에 부등률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1.2. 그리고 역률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그 값은 25kVA가 나오게 돼요. 이게 1번 소문지의 정답입니다. 2번 B수용가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 자, B수용가도 동일하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TB라고 하는 건 바로 숫자 대입해보죠. 30 곱하기 0.5에 부등률은 1.2고요. 역률은 1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면 12.5kV 암페어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A 변압기의 용량은 25, B 변압기의 용량은 12.5kV 암페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를 구하시오. 간선이 어디 있어요? 간선이 여기 있잖아요.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 근데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개개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요. 역률로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이 A 수용가의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률을 제외하고 한번 해볼게요. 다만 이 문제는 좀 특별하게 역률이 1이기 때문에 뭐 역률을 빼나 곱하나 그냥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역률이 좀 다르다면은 이 값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보시면은 여기 간선에 걸린 최대 부하니까
최대 부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개개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니까 자, 이 값이죠. 여기 역률 제외한 나머지 값. 그러면은 50 곱하기 0.6 이것을 1.2로 나눠줘야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30 곱하기 0.5 그리고 이거는 1.2가 되죠. 여기도 부등률도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위치해야 되냐면 변압기 간의 부등률이 존재해야 됩니다. 1.3을 분모에다 위치를 시켜주어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면 값은 28.85kW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까지 구했으면 전부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3번 소문제에 이런 최대 부하 킬로와트 유효 전력이 아니라 뭐 메인 변압기, 여기 이게 메인 변압기잖아요. 이 메인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전체 역률을 나눠줘야 될 것입니다. 즉, 이 최대 부하에서 전체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어야지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피상전력, 변압기 용량, 즉 메인 변압기 용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률로 나눠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수용가와 B 수용가와 역률이 어떻죠? 1로 동일합니다. 즉 동일해요. 동일.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해서 여기를 그냥 공통의 역률로 나눠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A 수용가와 B 수용가의 역률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그 경우를 가정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률이 같을 경우 메인 변압기의 용량 그러면은 이걸 그냥 T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메인 변압기 TM이라고 할까요? TM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뭐 1로 동일하다라고 해볼까요? 1로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50 곱하기 0.6에 1.2였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30 곱하기 0.5에 1.2였습니다. 자, 이거를 변압기간 부등률 1.3으로 나눠주는데 둘이 역률이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역률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인 변압기 용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역률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요. A 수용가의 역률은 1이고 B 수용가의 역률은 0.8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바꿔볼까요? A 수용가의 역률을 0.8이라고 하고 B 수용가의 역률을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 아니라 0. 죄송해요. A죠, A. 0.8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률이 다를 때는 유효분과 무효분을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효 전력을 더해 줍시다. 50 더하기 30 80kW.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A 수용가는 0.8이니까 역률이 1이 아니므로 무효분이 존재하게 되죠. 자, 무효분 어떻게 구하죠? 유효 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0.8분의 0.6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 뒤쪽에 B 수용가는 역률이 1이잖아요. 그러면 무효분이 없죠. 그래서 0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아마도 37.5 킬로바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전체 피상 전력이 나오겠죠. 자, 피상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유효 전력의 제곱, 무효 전력의 제곱으로 구하게 되죠. 자, 이 값은 한번 해보시면 88.35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역률을 어떻게 구하죠? 이 역률이 다를 경우에 합성 역률, 코사인 세타. 이거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구하죠? PA분의 유효 전력 P로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러면은 대략적으로 0.90 점점점점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역률이 같을 경우에는 그냥 1로 나눠주면 됐는데 역률이 다를 경우에는 여기 0.8, 1이잖아요. 그럼 여기 0.8, 1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한 합성 역률 0.9 점점점 이것을 여기에다 넣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률이 다르게 출제되면 그렇게까지도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 웬만하면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역률이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률도 다 부등률도 이렇게 동일하게 출제가 되니까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풀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표에 대한 부하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종합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종합 최대 수요 전력이란 여기 적혀 있듯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표와 같이 간단하게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푸는 방법도 잘 숙지를 해 놓으시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부하 A, B, C, D가 있는데 결국에 이 부하들은요 전부 다 하나의 수용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수용가가 있을 때 부하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최대 수요 전력. 개개의 최대 수요 전력을 무엇으로 나눠줍니까? 부등률로 나눠주어야겠죠. 여기 문제에 친절하게도 부등률과 수용률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맞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 수용가부터 보겠습니다. 10 곱하기 0.8 더하기 20 곱하기 0.8 더하기 20 곱하기 0.6 더하기 30 곱하기 0.6 이렇게 해주고 이것이 개개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이 부등률로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그 값은요 41.54kW가 나오게 돼요. 41.54kW.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설비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합성 최대 수요 전력 같은 경우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라는 점,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41.54kW가 되겠습니다. 어느 건물의 부하는 하루에 240kW로 5시간, 100kW로 8시간, 75kW로 나머지 시간을 사용한다. 이에 수전 설비를 450kVA로 하였을 때 부하의 평균 역률이 0.8이라면 이 건물의 수용률과 1부하율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이런 전력, 그러니까 하루에 최대 전력이 얼마고 하루에 여기 전력이 얼마고 하루 중에 75kW는 이 정도 쓴다라는 조건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전 설비 용량과 그 역률까지 주어져 있을 때 수용률과 부하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먼저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수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전력을 설비 용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대 전력과 설비 용량의 기본 단위는 최대 수요 전력이죠. 위에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킬로와트. 그렇죠. 이것에다가 100%를 곱해 주어야 돼요.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를 나타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집 장사를 한다 그러면 손님이 이 정도 시간대에는 이만큼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0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가게를 낼 때 100자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리 피크타임 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도 80자리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자리는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용률이 몇 퍼센트죠? 100분의 80? 80%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용률은 이 최대 수요 전력이 설비 용량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변압기 용량 자체가 설비 용량을 버티면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률은 항상 100%보다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동시에 들리는 거의 없고요. 수 최설이고 그 다음에 부하율 볼게요. 부하율. 부하율이라고 하는 건 부평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평균 전력 최대 전력 곱하기 100%.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기간 어떤 일정 기간 중에서 그 평균 전력을
그 기간 동안의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부하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어서 문제를 살펴보면은 자, 240kW로 몇 시간이래요? 5시간. 그 다음에 100kW로 몇 시간이라고 합니까? 8시간이고요. 75kW로 나머지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하루 24시간 중 5 빼기 8 하면은 뭐죠? 11만 남나요? 11? 그럼 11시간이 되겠네요. 11시간. 자, 그리고 수용률을 그러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하면 다 된 거예요. 수용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최대 전력을 설비 용량으로 나눠줘야 된다 했죠. 최대 전력이 문제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급은 안 했지만 언급이 되어 있다? 숫자를 보면은 나오죠. 240, 100, 75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루 중 240이죠. 그러니까 수용률 공식을 쓸 때 최대 전력은 240kW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비 용량인데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킬로와트죠. 문제에서 여기 수전 설비 450kVA라고 되어 있는데 역률까지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450에다가 0.8을 곱해야 되구나. 우리 피상 전력의 역률을 곱하면 유효 전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서 100%를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용률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여 정답은 66.67%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일부하율 보겠습니다. 우리 일부하율도 있고요. 월부하율도 있고요. 연부하율도 있어요. 근데 기간의 차이이지 부하율이란 개념은 동일하게 됩니다. 자, 먼저 부하율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평균 전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전력, 우리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240을 5시간이니까 자, 240 곱하기 5. 자, 먼저 이 단위 하면 어떻게 돼요? 킬로와트에 아워를 곱하니까 전력량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0kW를 몇 시간이래요? 8시간. 그러면은 100 곱하기 8. 그 다음에 플러스 75 곱하기 11. 자, 이게 1 전력량이죠. 자, 이것을 몇 시간으로 나눠야 돼요? 하루 24시간이니까 24로 나눠주면 평균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최대 전력은 뭡니까? 아까 전에 구했죠? 최대 전력은 240kW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부하율 구해볼까요? 따라서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자, 240 곱하기 5 플러스 100 곱하기 8 플러스 75 곱하기 11 이거를 24로 나눠줬는데 여기 부하율은 평균을 최대로 나눈 거니까 여기도 분모에 들어가겠죠. 그럼 240이 되겠습니다. 이거에다가 100%를 곱해 주어야지 가능하겠죠. 말 그대로 부하율도 100% 이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평균 전력은 절대로 최대 전력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부하율 값은 49.05%가 나오게 됩니다. 49.05%.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수용률, 부하율의 개념을 완벽하게 학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숫자가 바뀌든지 간에 여러분은 잘 풀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전 방식 중 스폰 네트워크의 특징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폰 네트워크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스폰 네트워크 방식의 정의를 묻는 문제, 아니면 스폰 네트워크 방식의 장점만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폰 네트워크 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정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징은 결국에 장점, 단점을 모두 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스폰 네트워크의 방식 장점에는 대표적으로 7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 장점만 잘 기억하고 계시더라도 특징을 묻는 문제의 답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2가지의 정의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편하신 것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잘 알려진 정의죠. 자,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2회선 이상의 전용 배전선으로 수전해서 1회선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건전한 회선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수전할 수 있는 무정전 공급 방식이다. 또는 변전소에서 2회선 이상의 배전 선로로 전력을 공급하고
각각의 배전선로의 네트워크 변압기 2차 측을 상시 병렬 운전하는 방식이다 라고도 써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쓰다 보면 내 스타일대로 문장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라고 했는데 그냥 나는 변전소로부터 라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2회선 이상이라고 했는데 3회선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회선 사고 시, 1회선 사고 발생 시, 1회선 사고가 생겼을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전혀 답안으로 인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좀 잘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의 입맛대로 바꾸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긴 문장을 답으로 쓸 때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써도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너무 걱정 마시고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예를 들어 지금은 특징을 물어보지만 만약에 정의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둘 다 맞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입맛대로 작성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문제에서 묻는 거 대답해야죠, 이제. 그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범 답안 3개만 제가 꼽아봤는데 자,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전압 변동률이 적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낮다 다 가능합니다. 기기의 이용률이 좋아진다, 기기의 이용률이 향상된다 모두 다 가능하고요. 자, 그 외에는 뭐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줄어든다, 부하 증가에 따른 적응성이 좋다, 우수하다, 2차 변전소를 줄일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 전등 전력의 일원화가 가능하다, 일원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3개를 꼽았는데 자, 이거 기억하는 법 무전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글자 따서 무전기.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3가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5가지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부 무전기 이런 식으로 외울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를 넣고요. 또는 뭐 전압 변동률이 적다를 넣고요. 부하 증가에 따른 적응성이 좋다.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전압 변동률이 적다. 기기의 이용률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전부 무전기. 스폰 네트워크 뭐라고요? 전부 무전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3가지에서 무전기라고 안 외우고 그냥 말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스폰 네트워크 방치의 핵심은 뭡니까? 무정전 전원 공급이에요. 그래서 전부 무정전이라고 해서 자,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부하 증가에 따른 적응성이 좋다,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전부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암기법을 좀 만드셔서 아니면 잘 떠오르지 않으시면 지금 제가 했던 무전기 또는 5가지 물어보면 전부 무전기라고 해서 이 스폰 네트워크의 특징을 묻는 문제 또는 정의를 묻는 문제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변전소에서 그림과 같은 일부하 곡선을 가진 3개의 부하 A, B, C의 수용가에 있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부하 A, B, C의 역률은 각각 100%, 80%, 60%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주어져 있는 문제로서 여기 보시면 일부하 곡선이 주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가로축은 시간 0부터 24시까지 24시간이 나와 있고요. 세로축은 이제 사용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효 전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것인데 이런 부하 곡선이 주어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등률을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부하율을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최대 부하일 때 종합 역률까지 계산하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문제 4개지만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2개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궁무진하고 계속해서 최근까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 하나만 잘 풀이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확대해 볼게요. 부하 곡선이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물론 색깔로 구분을 해드릴 건데 여기에 이제 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들이 있는데 자, 세로축부터 볼게요. 0, 4, 8 이제 그쵸? 근데 세로축의 단위를 보시면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 개수가. 그러면 4라는 건 4천이라는 것이고요. 8이라는 건 8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위의 함정을 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킬로와트예요. 킬로와트. 간혹 와트로 잘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가 와트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를 또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단위가 있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푸는 방법을 알고도 실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고, 가로축 시간을 보시면 0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으면서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구분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A라는 수용가의 그림을 한번 선을 따라서 그려볼게요. 자, 지금 잘 보이셔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 수용가고요. 자, 그다음에 B 수용가는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B 수용가 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넓은 점선 보이세요, 이거? 이거를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근데 마지막에 C 수용가는요. C 수용가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점선 작은 점선인데요. 이것도 헷갈리니까 제가 한번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이 C 수용가고요. 이 주황색이 A 수용가, 살색이라고 표현할게요. 노란색이 B 수용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A, B, C 부하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부하가 곧 수용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부하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대가 있잖아요. 0시부터 24시까지. 그 시간대에서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은 유효 전력이 소비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어느 변전소에서 세 개의 부하 A, B, C에 수용가의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0시부터 24시까지죠? 그쵸? 그러면 이 변전소는 A, B, C 부하의 전력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그럼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은 유효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지를, 또는 부하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대별로 보려면, 자, 0시부터 1시까지는 여기 3개를 더해주면 되겠고요. 1시부터 2시까지는 여기 3개를 더해주면 되겠고, 이런 것들로 해서 딱 더해보면, 자, 합성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거거든요. 자, 이 부분입니다. 바로 10시부터 12시까지. 요 두 칸 있죠. 요 두 칸. 요 두 칸 보시면요. 자, 여기 이거 살색 뭐라고 했어요? 살색은 A 수용가라고 했어요. 자, A 수용가는 얼마입니까? 현재 9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9,000kW입니다. 9,000kW, 10시부터 12시 사이 9,000에다가 여기 노란색은 무슨 수용가예요? B 수용가죠? B 수용가는 얼마입니까? 7,000kW고요. 자, 마지막 C 수용가는 얼마입니까? 4,000kW입니다. 그래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그냥 더해주면 돼요. 9 더하기 7 더하기 4 하면 얼마예요? 9 더하기 7 하면 16, 16 더하기 4 하면 20이죠? 자, 그런데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2만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실제 문제를 보시면 답안지, 시험지에 계산 땡땡, 답 땡땡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산 과정이 만약에 땡땡 이렇게 돼 있으면 계산 과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9,000, 7,000, 4,000을 더해줘서 2만이 나왔다. 이때 킬로와트다 라고 해서 계산까지 적고, 답에는 2만이라고 한 번 더 단위까지 반드시 써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처럼 단위가 주어져 있으면 숫자만 써도 되겠지만 어쨌든 검산을 위해서 적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죠. 이렇게 계산 답까지 하는 거고, 만약에 실제 이제 문제를 풀 때 계산 땡땡 하는 란이 없어요. 그럼 계산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그냥 숫자만 나는 잘 구했어. 밑에 연습란 이용해서 계산하시고 2만 킬로와트 딱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부등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등률이 뭡니까? 부등률. 전력 소비가 분산된 정도를 부등률이라고 합니다.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전력이 만약에 이 하절기, 동절기를 예로 들게요. 하절기는 여름이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합니다. 겨울에는요, 난방 사용량이 급증합니다. 온열기구라든지.
그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 에어컨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전력이 모자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어떤 가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도 이 최대 수요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알맞는 변압기를 시설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이만큼 요구하고 있는데 이만큼 쓰려고 하고 있는데 공급되는 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바로 정전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시에 쓰는 것을 예측하면 동시에 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변압기 용량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또 이때는 많이 썼는데 이때는 막 이거밖에 안 써요, 동시에. 그러면 굳이 여기가 너무 많이 불필요하게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이 부등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값 또는 이제 부하의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 이제 분자고요. 분자. 분모에는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분모 분자 둘 다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즉 유효전력이란 소리예요. 와트. 여기 킬로볼트 암페어 아니에요. 킬로와트가 기본 단위고요. 킬로와트 지워지니까 부등률 자체는 단위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부등률을 계산했는데 어떤 단위가 있다. 그럼 바로 오답 처리가 돼요. 부등률은 뭐라고요? 단위가 없고 반드시 1 이상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치로 나와줬을 때 어떤 표로 정리되어 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처럼 어떤 부하 곡선이 주어져 있다면 이런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용률도 안 주어져 있을 뿐더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곡선에서 요구하는 전력을 그대로 대입해 주는 겁니다.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은 이 A, B, C 수용가의 최대 수요 전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A 수용가는 가장 최대가 뭐예요? 9000kW고요. B 수용가는 가장 최대가 뭐예요? 7000kW고요. C 수용가는 가장 최대가 뭡니까? 어디예요? 여기죠. 이거는 얼마입니까? 수치가 4, 5, 6이죠. 6. 그쵸? 6.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은 A는 9, B는 7, C는 6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해보면 9000 더하기 7000 더하기 6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분자고요. 분모에는 아까 전에 1번에서 구했던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2만.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문제에서 계산 과정을 요구했으면 이런 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없으면 그냥 답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1.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2만 분의 2만 2천이 나와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등률은 또 1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률은 1.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종합 부하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3번 여기다 풀어볼게요.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균 전력을 뭘로 나눠줍니까? 최대 전력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 평, 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평균 전력, 어떤 기간 중의 평균 전력을 어떤 기간 중의 최대 전력에 대해서 나눠주면 그것이 곧 종합 부하율이 된다는 겁니다. 종합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최대 전력을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합 부하율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A 수용가의 평균 전력, B 수용가의 평균 전력, C 수용가의 평균 전력을 다 더해주고 그것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곧 종합 부하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 수용가의 또는 이제 A 부하죠. A 부하의 평균 전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하루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여기도 24시간. 그러면 이것은 1부하율입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전력을 사용 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사용 시간은 0시부터 24시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 여기 있는 유효 전력을 다 더한 다음에 24로 나눠주면
A 부하의 평균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 부하 같은 경우는 평균 전력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우리 이게 A 부하잖아요. 그죠? A 부하는 4000kW가 3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증가하는 부분은 배제합니다. 자, 여기 6000kW가 얼만큼입니까? 5시간이고요. 9000kW가 4시간.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5000kW가 이만큼. 이거 몇 시간이에요? 그죠? 엄청 길죠?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다시 4000kW로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시간 관계상 다 적진 않겠는데요. 뭐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4 곱하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는 6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쭉쭉쭉 더해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10의 세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는 거예요? 10의 세제곱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위가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자, 그것을 24로 나눠주면 이 A 부하의 평균 전력이 나오죠. 자, 그것을 계산하면요. 5666 여기다 적어볼까요? 67 단위는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이게 A 부하의 평균 전력.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평균 전력도 구해보겠습니다. B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6083.33kW가 나옵니다. 6083.33kW. 자, 마지막으로 C 평균 전력도 구해보겠습니다. 자, C 평균 전력 같은 논리로 구해보면 3583.33kW가 나오게 됩니다. 맞나요? 3583.33kW. 자, 그러면 A 평균 전력, B 평균 전력, C 평균 전력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다 더해줍니다. 5666.67 더하기 6083.33 더하기 3583.33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세 개 더한 것을 분자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는 뭘 집어넣어줘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여기서 구한 거 이걸로 넣어주면 2만 부하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하율이 단위가 있어요. 퍼센트를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100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줬을 때 그 부하율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76.67%.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 과정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출을 한 게 있어야 되고 답에 한 번 더 적어줘야 되고요. 계산 과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럼 이것들은 이제 연습란에 그냥 풀이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여기 답란을 활용하는 데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76.67%라는 종합 부하율이 나오게 됩니다. 76.67%. 자, 마지막 최대 부하 시의 종합 역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역률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피상전력에 대해서 유효전력이 얼만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이 역률이잖아요. 그죠? 우리 회로 이론에서는 임피던스 대비 저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곧 역률이었는데 그것이 곧 이제 전력에서도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역률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피상전력을 PA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다시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유효전력이 P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역률로 나눠주면 피상전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눠주면 피상전력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 역률을 넘겨서 보면 피상전력의 역률을 곱하면 유효전력이 되고요.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다.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 부하 시의 종합 역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전체 피상 전력을 구해야 되고요. 최대 부하일 때. 그 다음에 최대 부하일 때 최대 전력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최대 유효 전력을. 최대 부하라고 하는 건 유효 전력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최대 부하의 종합 역률을 구하는데 가장 큰 최대 부하. 바로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죠. 그래서 분자에는 일단 즉 4번이죠. 4번. 역률 코사인 세타. 최대 부하일 때 종합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피상 전력 대비 유효 전력인데요. 여기서 이 유효 전력은 최대 부하일 때의 유효 전력이니까 그것이 곧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 됩니다. 이 10시부터 12시 사이 요 피크 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분자에 이미 2만이 들어가요. 2만.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피상 전력을 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유의해 주세요. 지금 이제 이 순간만큼은 여기를 보셔서 정말 잘 된 겁니다. 잘 보세요. 단 부하 A, B, C의 역률은 각각 100, 80, 60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변전소는요. 이 A, B, C 부하에 동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 0시부터 24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죠? 그러면 이 변전소 입장에서는 A, B, C 부하가 서로 역률이 다 다른데 거기에다가 동시에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즉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고 있을 때 역률이 다른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게 안 돼요. 자,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눠서 피상 전력이 되는 건 맞는데 원래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요 피상 전력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요. 그냥 여기 있는 역률을 가져다가 여기 있는 유효 전력을 그냥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180, 60%예요. 자,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A가 뭐라고 했습니까? 100이고요. 100. 그 다음에 여기가 80, 여기 60%죠. 그럼 10시부터 12시 피크라고 했잖아요. 얘가 9고요. 그쵸? 얘가 7이고 얘가 4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9000kW는 누구예요? A 수용가죠? A 수용가는 역률이 100%이기 때문에 유효 전력이 그냥 9000 그대로예요. 무효 전력이 없어요. 왜요? 역률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PA를 구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A, B, 유효, 무효, A, B, C 볼게요. 자, A 수용가 역률 뭐라고요? 100%죠? 그럼 여기가 뭐라고요? 9000kW가 돼요. 단위 킬로와트입니다. 9000kW. 무효는 뭐예요? 0이에요. 없어요. 자, B 수용가는요. 역률이 80%예요. 80%. 자, 그러면 유효 전력은 여기 쭉 보면 B 수용가는 7000이에요. 그쵸? 아, 유효 전력은 7000이네. 그쵸? 일단 적을 수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합성 최대 수요죠. 그러면 C 수용가는요. 60% 역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4네요. 아, C 수용가는 유효 전력 4000이네. 여기까지는 쉽게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무효도 0이고 여기는 유효가 7000일 때 얘가 역률이 80이잖아요. 자, 우리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해주면 무효 전력이 됩니다.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가 0.8이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는 0.6이 됩니다. 자, 루트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0.8이다. 그럼 0.8의 제곱하면 0.64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제곱은 여기가 당연히 0.6에 되어야지만 이 1이라는 식이 만족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 나중에 지금 모르셔도 돼요. 암기가 되실 건데 8이면 6, 6이면 8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 돼요. 그러면 이 B 수용가의 B 부하의 무효 전력은 7000에다가
0.8분의 0.6을 곱해준 것이 무효전력이라는 거예요. 자, C 부하는요, 4천이 있죠? 그러면 무효전력은 4천에다가 역률이 60%니까 이제 반대로 0.6분의 0.8이라는 수치가 됩니다. 이것이 무효전력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7,000 곱하기 하면 5,2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C 부하는 5,333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효전력이 0, 5250, 5333이고요. 유효전력은 974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피상전력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유효전력 다 더해준 거에 제곱, 무효전력 다 더해준 거에 제곱, 그쵸?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피상전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뭘 조심하라 그랬죠? 아까 그냥 단순히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눠줘서 이제 피상분을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7,000이잖아요. 그쵸? 여긴 4,000이고요. 근데 얘가 역률이 80이고 얘가 역률이 60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A 수용가는, A 부하는 역률이 100이니까 요것이 곧 피상전력이 되겠네. 그럼 9,000. 그 다음에 B 부하는 유효전력이 7,000인데 역률이 80이구나. 그럼 얘를 그냥 0.8로 나눠서 나오는 값이 피상전력이니까 이게 피상전력이네. 그럼 C 부하는 역률이 60이니까 얘를 그냥 0.6으로 나눠서 어떤 피상전력이 나오니까 얘가 그냥 피상전력이네. 그럼 나는 피상전력을 9,000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로 해서 여기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률이 서로 다른데 거기에 동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의 피상 전력은 방금 이 방법대로 하면 안 되고 제가 설명드린 요 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도 이렇게 된 것만 정답으로 인정되고요. 방금처럼 단순히 역률을 나눠서 피상 전력 계산한 거 전부 다 오답 처리됩니다. 숫자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사치로. 그런데 풀이가 잘못된 풀이에요. 역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유효전력은 유효전력대로 더해서 제곱해주고 무효전력은 무효전력대로 더해서 제곱해준 걸 루트를 씌워서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유효전력 다 더하면 우리가 합성 최대 수효전력이죠. 그죠? 그럼 2만의 제곱. 여기 다 더하면 뭡니까? 5250 더하기 5333.33이니까 자, 1583이네요. 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거.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어떤 역률값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역률을 퍼센트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퍼센트를 안 물어봤으면 저 퍼센트로 바꾸지 않아도 되겠지만 문제에서 명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물어봤기 때문에 반드시 100분율로 고려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써보면 88.39%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88.39%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배우실 때는 헷갈릴 수도 있고 한데요. 우리 시간을 좀 들여서 1번부터 4번까지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